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질문을 오히려 하고 싶은 게 얘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보통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뭐냐? 저는 정치를 시작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 세 가지만 꼽아라. 이러면 뭘까요? 첫 번째 자유민주주의, 두 번째 시장경제 원리,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유민주 진영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 이것이 이제 큰 틀에서 어떤 기본적인 가치이고 뭐 거기서 약간의 베리에이션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그것이 어떤 근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정치를 이렇게 해온 셈인데요. 그런데 이제 저는 정치할 때 하고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또 스스로 빼기도 하고요.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스스로 얘기한 적도 있죠. 집권 세력이 그때 청와대에서, 그죠? 그렇기도 하지만 지금 특히 이제 집권한 이후의 행보들을 보면 점점 확신이 듭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세력이 아니구나. 그런데 그러면 자유한국당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아마 얘기하죠. 그죠? 얘기하죠.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새누리당이라고 이제 봅시다. 이제 그 전에 이제 우리 전신인 새누리당.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이었습니까? 관치를 많이 했다. 뭐 이런저런. 그래도 뭐 시장경제의 원리에 충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는요. 자유민주주의가 뭐죠?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주주의죠. 이게 어디서 나왔죠? 서구의 시민혁명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 미국의 독립전쟁 이런 데서 뭐가 시작됐죠? 소시민, 그러니까 뿌띠 부르주아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냐면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해서 저항을 했죠. 그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독립전쟁이 뭐였죠? 영국의 그 동인도 회사를 비롯해서 그들이 모든 부를 독점하고 그렇게 하니까 미국의 시민들이 비켜라. 우리가 알아서 열심히 먹고 살게. 그런 얘기 한 거죠. 니들이 부를 독점하지 말아라. 영국 정부가. 그죠? 그때 식민지였으니까. 그래서 뭐냐면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의 자유,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싸웠고 그 결과 자유민주주의가 정립이 된 거죠. 그것이 서구 정치 체제의 어떤 근간이죠. 우리가 그것을 이식을 한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그런 시민혁명을 거친 적이 없죠. 그냥 이식을 했죠. 어떻든 간에 이식을 했든 뭘 했든 그 이후에 이 자유민주 진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진영이 대립할 때 냉전 체제에서 우리가 정말로 다행스럽게도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그 세력들과 함께 손을 잡으면서 우리는 그것을 이식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대로 이행했느냐 이것은 많은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의 자유한국당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가? 저는 묻고 싶어요.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국민들의 개인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가? 자유한국당은 싸우고 있는가? 저 묻고 싶어요. 그러면 새누리당은 그때 그렇게 했는가? 개인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그 정치 세력들이 열심히 싸우고 또 열심히 어쨌든 여당이었지만 그것을 지켜주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양심의 자유, 그죠?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마 이런 거잖아요. 응? 나한테 이런저런 생각 강요하지 마.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할 거야. 나도 인간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내 머릿속을 감시하고 내 머릿속을 강요하지 말라는 게 양심의 자유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리고 그러면 언론의 자유, 권력이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죠? 표현의 자유. 뭐 표현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허위 사실을 막 날조하고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피해를 입히면 안 되지만 적당한 선에서 권력에 대한 통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때로는 허용되죠. 물론 경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위해서 정말 고민한 적이 있는가? 그래서 저는 어떤 경제적 자유, 국가가 국민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열심히 각자가 자기 생활, 자기의 경제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뛰고 열심히 경영하고 열심히 돈을 버는데 거기 너 감나라 배나라 내가 보니까 얘가 더 이뻐. 더 이쁘니까 난 얘가 좀 이 경쟁에서 이겼으면 좋겠어. 그래서 얘한테 특혜를 주고 이게 뭡니까? 불공정이죠. 불공정.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건 뭡니까? 최저임금. 그죠? 나는 돈 줄 형편이 안 돼. 이 돈 이렇게 올려주면 나 망해.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나는 너무너무 열심히 일해왔는데 나한테 갑자기 야, 너 임금 내가 좀 공약해서 생색내야겠으니까 너 쓰는 사람들한테 임금 이만큼 올려줘. 네가 망해도 괜찮아. 네가 망해도 괜찮으니까 무조건 올려줘. 내가 생색내야 되겠어. 나는 정치인이니까. 그게 뭐죠? 30% 인상. 그겁니다. 경제적 자유를 박탈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까? 피가 진짜 침 튀기도록 열심히 싸우고 있냐? 과연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을 봤을 때 저 사람들 국민들의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해서 진짜 열심히 싸우는가? 이렇게 생각할까요? 과거의 새누리당 시절에 자유를 위해서 싸웠습니까? 저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말씀을 하기가 그죠? 자신 있게 얘기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정부는 또 잘하고 있는가? 아까 제가 최저임금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근로시간도 얘기를 했죠. 근로시간, 얘기를 하죠. 52시간? 자, 나는 더 일하고 싶은데 내가 착취당하는 거 아니야. 나 강제노역하는 거 아니야. 내가 더 일하고 싶거든. 왜냐하면 소득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야, 안 되겠어. 내가 볼 때는 한 여러 나라 이렇게 보니까 한 52시간 정도만 일하는 게 딱 맞는 것 같아. 더 이상 일하면 너 생활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의 삶의 질을 위해서 네가 더 벌고 싶든 더 일하고 싶든 더 밤새서 연구를 하고 싶든 너는 52시간까지만 딱 해. 이게 뭐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미칩니다 진짜. 왜 나한테 그런 것까지 간섭하는 거지? 나 더 일하고 싶은데?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다 그래도 권고를 할 수는 있지만 왜 이걸 간섭하는 거지? 이렇게까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강제노역 당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그러죠?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싸웁니까? 누가 합의해줬죠? 한국당이 합의해줬죠. 그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요 너무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정당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인지 어느 정당이 시장 질서를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정당인지. 근데 하나는 분명해졌어요. 적어도 민주당이 시장 경제 원리를 지향하는 정당은 아닌 것 같아. 그건 많은 국민들이 지금 공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자유한국당이 딱 집권하면 시장경제 원리, 이 우파가 집권하면, 죄송합니다. 우파가 집권하면, 우리나라의 우파가 집권하면 시장경제 원리에 충실하게 뭔가를 더 효율적으로 잘하면서 할까? 제가 이제 이 복지에 대한 걸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나 제 얘기는 관치를 안 할까?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과거에 보면 국민들이 기억할 때 이 우파들이 관치를 많이 했어요. 좀 이렇게 민심이 좀 안 좋아지면요. 어떤 회사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야, 당신들 그 산업이 내가 보니까 너무 이익을 많이 보고 있어. 응?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그 산업의 이익을 너무 많이 보고 있으니까 이거 뭐 이렇게 좀 해야 되겠어. 그죠? 그렇게 마구 합니다. 원칙도 없이.
그리고 자기들이 봤을 때 좀 친하고 이렇게 좀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많이 느꼈어요. 좀 친하고 이러면 또 이뻐해 주면서 약간 뭔가 특혜도 주는 듯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봤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민주당이 막 싸우니까 그럼 민주당이 그러면 시장 경제 원리에 충실한 애들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집권하고 나서 보니까 이거는 뭐 최저임금 억지로 30% 확 올려버리고 52시간 막 하고 하는 걸 보니까 민주당은 이제 확실히 아닌 것 같아. 그죠? 거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대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실하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정말로 진정성 있게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최저임금 얘기를 했지만 이게 왜 심각하게 문제인가?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냥 수요 공급 곡선만 보더라도 이건 무슨 좌우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죠? 수요 공급 곡선만 보더라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서 딱 그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노동의 수요가 줄어들죠. 그죠? 그래서 그건 무슨 얘기죠? 일자리가 줄어든다. 그것은 그냥 아주 바이블 같은 얘기예요. 이것은 당연히 예상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그 다음에 원가가 다 올라가서 그래서 심지어는 택배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농사도 사람이 짓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원가가 올라가서 사실은 물가가 다 올라가고 내가 물가가 올라갔을 때 생활 물가도 문제지만 원가가 다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나 경쟁력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30%.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비중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매출에서. 보통 한 30-40%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제가 보니까 중소기업 중앙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20% 넘어요. 그러면 인건비 비중이 그 정도 되는데 그럼 맨 밑에 사람만 올려주나요? 아니죠. 계속 같이 올라가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곳에서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같이 올라갑니다. 싹 다. 원가가 싹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원가의 압력이 엄청나게 심해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수익이 안 나는 구조로 바뀝니다. 나는 너무너무 열심히 그동안 일해왔는데 그리고 계속해서 중국과 이런 개발도상국의 압력 이런 쪽에서 쫓아오는 것에 정말 발에 발바닥이 땀이 나도록 같이 뛰어왔는데 어느 날 정부가 올려! 내가 공약했어. 이래가지고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는 적자 기업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그렇지만 계속 금리가 올라가서 모든 원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고 하기 때문에 나 이상 더 이상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빚더미에 앉아서 이제 도산하기 딱 일보 직전이 된 거죠. 그런데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 내가 잘못한 게 아니거든. 정부가 나한테 강요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혁신을 안 해서 이렇게 됐으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저는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횡포다. 횡포. 정말로 용납할 수 없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해왔는데 저도 우리 아버지가 중소기업 하다가 IMF 때 망했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일해왔는지 잘 압니다. 우리나라에 이때까지 우리가 70년대부터 이렇게 주력 산업이 형성되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 정도의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된 게 다 뭐죠? 그렇게 열심히 일하신 분들의 덕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연세가 드신 분들, 우리 아버지 세대들 그분들이 아주 고루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여기까지 이 나라를 끌고 온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존경하고 지금 특히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서 도대체 그동안 우리라고 하기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은 젊으시니까. 저도 사실은 40대이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하기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얘기합니다. 50대? 지금 586 운동권? 그분들 뭐 했지? 내가 학교 다닐 때 기억을 해보면요. 586 운동권들이, 이 86 운동권들이 아주 그냥 공부도 하나도 안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다 취직됩니다.
그것도 너무 좋은 자리에 다 취직됩니다. 왜냐하면 그 위의 세대들이,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피땀 흘려서 부를 축적하고 그렇게 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일자리가 너무너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해서 그냥 줄만 서도 다 들어가요. 아주 우리가 내놓으라 하는 대기업들에.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사람이 없으니까요.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주 별로 열심히 일하지도 않는데 일사천리로 승진합니다. 그렇게 됐는데 저희 IMF 이후에 그러니까 90년대 학번부터 너무너무 어렵죠. 그죠? IMF 전부터 그랬습니다. 경쟁해서 들어갔어요. 경쟁해서 회사 입사하고 경쟁해서 거기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밤을 새고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루에 저도 그랬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코노미 타고 일본에 출장 갈 때 그냥 가서 아침에 가서 회의하고 밤에 돌아오고 이런 식의 어떤 정말 피땀나는 그런 경쟁을 우리는 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 위에 아버지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혜택은 다 받아놓고 그 과실을 다 따먹어 놓고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민주화 운동했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자기들이 차지하고 정말 절대 비키지 않겠다. 나는. 지금 이런 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세대들을 막 욕합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세대가 그때 박정희나 이런 분들이 독재한 거 나는 비판한다. 그것은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한다. 그리고 그때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것이 우리의 교훈이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우리한테 남긴 그 역사적 유산 너무나 소중하고 그분들이 이 나라를 끌고 가면서 그때 미래를 내다봤던 그 통찰력 너무나 지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지금 어려운 시기에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그렇게 그런 생각을 다 했을까. 정말 지금 필리핀보다 더 못 사는 그런 수준이었을 텐데요. 그죠? 어떻게 그런 배짱이 다 있었을까. 왜 그런데 우리 선배들은 그런 거 못했지? 이때까지 뭐 했지? 그거 울고 먹는 거 말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지금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지? 큰일 났다. 아주 저는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가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전환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산업전환은 어떻게 됩니까? 산업전환이. 혁신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정부는 혁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같이 간다. 막 이러는데 혁신 성장은 어떻게 되는 거죠? 기술 혁신을 해야 성장이 돼요. 그죠? 네, 기술 혁신. 맞습니다. 기술 혁신은 어떻게 하죠? 연구 개발을 해야 되죠. 네. 그죠? 자, 연구 개발은 어떻게 하죠? 땅에서,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연구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뭐죠? 우리한테 축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결과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정말 어려운 시간을 우리는 축적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안 했어.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안 했어. 뭐 하나도는 좀 과장된 얘기겠지만 너무 지금 보면 기술 혁신이라는 게 뭐 AI 무슨 이런 그런 대단한 이런 것도 있겠지만요. 그냥 원래 하던 것들이 더 품질 혁신이 되고 기술 혁신이 돼서 더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을 때 그것도 혁신이에요. 그죠? 자, 자동차가 현대차 제가 뭐 현대 무슨 그건 아닙니다만 그냥 국민으로서 봤을 때 현대차 뭐가 혁신일까? 더 싸게 팔든지 아니면 넥서스 정도로 비싸게 팔 수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최소한. 그런데 뭐 했나 도대체. 그런데 이제 어렵단다. 당장 미치는 거죠. 응? 그 사람들 다 이제 그 밑에 협력업체들 도산하고 벤더들 도산할 텐데 뭐 했지? 그리고 거기에 노동기득권들은 뭐 했지? 그분들이 대부분 86세대 아닌가? 근로조건에 대해서 열악하던 시기에 근로조건을 가지고 싸우고 하던 때 저는 인정합니다. 그 노동운동에 대해서.
그 기여에 대해서. 그렇지만 지금 과연 그것이 노동운동인가? 아니면 정치운동인가? 헷갈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합니다. 시장경제, 대한민국의 번영,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싸워야죠. 왜 안 싸우죠? 그런데 한국당은요, 똑같아요. 보면 타협하는 게요. 약간의 수위만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이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이쪽은 영남 기반당이고 이쪽은 호남 기반당이고 그런 게 좀 차이가 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대통령 배출한 사람들이 좀 다르고 북한에 대한 어떤 반공의 강도에 있어서 많이 다르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의 어떤 국민들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것, 그 다음에 시장경제의 어떤 근간을 지키면서 이게 그냥 무작정 뭐 그게 어떤 이념이라서 지킨다 이게 아니라 이게 옳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신념 과연 있는가?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자리를 빌어서 자,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어차피 시민혁명이나 이런 걸 거치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보편적인 가치로 자리를 잡았죠. 그렇지만 저는 이 지금 정부가 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가? 개인의 자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집단이 뭐라고 하고 어떻게 국가 권력이 이것이 옳다라고 가더라도 나 개인은 나 동의 안 해. 나 안 할래. 이럴 수 있어야 되죠. 그죠? 나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아. 나는 딴 생각하고 있어.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우리 사회가 지금 서로 다른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래도 뭐 북한보다는 낫죠, 사실. 그죠? 그렇긴 하지만. 네,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자유로운 사회였다면 일대충이란 말이 안 나왔겠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이제 이런 거죠. 자, 정의란 무엇인가? 제가 볼 때 이 운동권을 중심으로 한 지금의 집권 세력의 가장 큰 문제점, 제가 정말로 참기 힘든 것은 자기들은 정의고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불입니다. 그런 생각이 그걸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자기 편이 아니면 불입니다. 적폐입니다, 전부. 그래서 청산 대상이 돼요. 처음에 말이죠. 좀 진짜 확실하게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할 때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시대에 잘 나갔던 사람들이 다 적폐가 돼 있어요. 이건 아니지 않아요? 그죠? 아니, 그 잘 나간 게 뭔가 부당하게 잘못해서 잘 나갔을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기 편 아니라고 꼭 그래 얘기합니까? 그죠? 그 사람이 똑똑해서 잘 나갔을 수도 있어요. 왜 권력이 마음대로 정의를 남발합니까? 정의를 누가 정의합니까? 그죠? 아주 위험한 사고방식이다. 우리가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의를 자꾸 정의하는 사람, 정의를 자꾸 남발하는 세력,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세력이다. 정의의 이름으로 독재를 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숱하게 중국의 문화대혁명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과거에 어떤 독재에 대해서 비판을 하잖아요. 그죠? 그 독재가 왜 문제가 된 거냐고요. 어떤 하나의 가치를 세워놓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다 나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것들이 독재고 독선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주 제 눈을 의심하게 하는 게 과거에 이제 제가 이렇게 저는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하면서 사실 그 당시에 MB 정부였어요. 그런데 이 MB 정부가 사실 우리 젊은 세대한테 참 인기가 없었어요. 왜 인기가 없었냐? 저는 기업에 있었는데 계속 반치를 하고 기업한테 엄청 간섭을 했어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정부에 비하면 좀 덜한 거였죠. 그래도 하여튼 그때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우리끼리 모여서 비판도 상당히 많이 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했는데 별로 그렇게 그런 걸 위해서 싸우는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언론을 자기가 권력을 잡았다고 장악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했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도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아주 진정성 있게 비판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손을 떼라. 언론에 대해서 손을 떼라. 정부는, 국가 권력은 언론에 대해서, 그리고 문화예술계에 대해서 손을 떼야 되는 거다. 그들이 알아서 하는 거다. 우리는 제도나 시스템이 잘못됐을 때 그들의 얘기를 듣고 그걸 반영하고 고쳐주면 되는 거지. 손을 떼야 된다. 왜 인허가를 하냐. 왜 인허가 하냐. 좌파든 우파 성향이든 지들이 알아서 하다가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것이고, 소비자들이 선택 안 하면 도태되겠죠. 그게 시장경제 원리잖아요. 근데 왜 인허가를 자꾸 합니까? 왜 국가가 개입합니까? 국가가 개입하면 어떻게 되냐? 왜 이것이 문제냐? 저는 사람들이 불공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왜 이것이 불공정한 것이 자본주의의 문제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굉장히 경계를 해야 돼요. 불공정한 것이 자본주의의 문제다? 진짜 그런가?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그 대안으로 사회주의적 대안을 내놓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자고요. 저는 그래서 시장경제가 현재 현존하는 가장 훌륭한 체제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것을 보완하고 복지와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보완하더라도 절대 그것을 이런 데 현혹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는가? 자, 자본주의 때문에 불공정하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불공정한 걸 봐봐요. 그래서 사회주의로 국가가 자꾸 개입해서 그것을 공정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자, 그러면 자본주의는 뭐죠? 경쟁이잖아요. 경쟁. 그죠? 그러면 경쟁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죠? 가장 실력 있는 자가 시장을 제패하게 돼요. 그게 시장이잖아요. 그죠? 응? 그게 비록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너무 말이죠. 이것이 격차가 커져서 낙오하는 사람들한테 가혹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개입해요? 그거는 사회 안전망과 복지로 개입하는 것이지.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너무 경쟁이 얘가 너무 뛰어나. 그리고 얘는 좀 처져. 그러니까 내가 개입해서 막 들어가가지고 야, 너 너무 뛰어나잖아. 좀 뒤로 가. 응? 너 너무 처지잖아. 앞으로 가. 뭐 이렇게 하는 게 공정한 건가요? 지금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공정한 건가? 그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바라는 건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좋아요. 그렇게 한다 칩시다. 그런데 최악은 뭐냐? 너 앞으로 가. 너 뒤로 가. 막 하는데 지하고 친한 사람 막 앞으로 땡기고 지하고 안 친하고 지한테 막 덤벼들고 자기랑 반대편에서 막 정치적 운동하고 이런 사람 막 뒤로 땡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권력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권력을 쥔 자는 어떻게 해?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죠. 응?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요. 그래서 자원의 배분을요, 시장에서의 경쟁 원리에 의해서 하지 않고 국가 권력이 개입해서 자원 배분을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국가 권력이 절대자가 아니거든요. 하느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과는 국가 권력이 모든 자원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하고 친한 놈이 출세하고 국가 권력에 줄선 놈이 출세하고 국가 권력한테 잘 보인 놈은 도태되고 지원을 못 받고, 그래서 국가 권력에 잘 보인 놈은 이제 자꾸 압박하고 막 해가지고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뭐죠? 제가 얘기하는 게 좀 이렇게 공감이 가지 않아요? 그게 뭐냐 하면 불공정을 이유로 내세워서 시장경제에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정의롭다 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정의로우니까 이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해야 돼. 우리의 권력은 정의로운 권력이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는 낙하산 인사는 착한 낙하산 인사.
네가 하는 낙하산 인사는 나쁜 낙하산 인사. 왜냐하면 나는 정의로우니까. 누구 마음대로 지가 정의롭대. 지가 정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권력의 배분을 자기가 독점하고 그것을 자기가 배분하기 때문에 가장 최악의 불공정이 발생합니다.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최악의 불공정을 발생시키는 것. 그게 바로 전체주의고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러시아라든가 북한 같은 사회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 극대화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86 운동권 세력들은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다. 자기들만이 정의다 하는 거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내가 권력을 계속 잡기 위해서 얼로 장악해도 된다. 왜냐하면 우린 착한 권력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응? 국민들의 자유를. 그런데 왜 세게 싸우지 못하는가? 과거에 그걸 가지고 강력하게 국민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쭈삣쭈삣. 그 다음에 뭔가 나도 옛날에 저렇게 막 장악하는데 이렇게 같이 좀 도와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당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멍해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진짜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진짜 시장경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신념을 가지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그래도 발전을 위한 훨씬 더 우수한 길이다. 훨씬 더. 그러나 문제는 보수의 가치, 그러니까 우파의 가치가 잘못돼서 패배한 것이 아니고 우파 세력들이 그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고 국민들한테 진정성을 보이지 못했고 그리고 뭔가 그 가치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를 바치고 하는 걸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세력이 몰락한 것이지 이 가치가 실패한 게 절대 아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현존하는 체제 중에서 가장 그래도 적어도 차선이다. 최선은 아닐지 모르.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이상적 사회를 꿈꾸면서 문화대혁명 때의 그런 정말 그런 어줍지 않은 그런 이상에 들떠서 국민들을 실험처럼 마구 정말 지금까지 검증되지 않은 이론들을 마구 우리 경제에 적용해서 그나마 축적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산업전환에 정말 불이 나게 발바닥이 땀나도록 뛰어도 지금 살아남을까 말까한 이 시대, 이 중요한 시기에 저렇게 국민들의 뒷덜미를 잡고 경제 자살로 몰고 가는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용납하면요 저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파괴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식들한테 너무나 부끄러운 사람들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세율을 좀 올리고 또는 약간 복지를 좀 더하자 이런 논쟁은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그쪽에 사민주의 같은 좌파는 나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러나 공존하면서 논쟁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국가가 마구 끼어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기본적인 원가 구조를 다 파괴시켜버리고 이 중요한 시기에 산업 전환을 위한 어떤 동력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그래서 향후에 이제 내년이 되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오는데 그때 우리는 이렇게 해서 몰락하면 저는 문제가 뭐냐면 외환위기는 그냥 그 순간적인 그것을 극복하면 괜찮아요. 근데 지금 오는 것은 저는 실물위기다. 그럼 실물위기는 극복이 잘 안 된다. 이거 오래 가고 구조 자체가 파괴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시 짓고난다고 그래도 이게 다시 살아날지 잘 모르겠다. 저는 정말 두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요 이렇게 내가 혹시
잠깐 숨어 있다가 지금 분위기가 좀 그러니까 저쪽에서 막 자기가 정의랍시고 막 전체주의적으로 막 나오고 막 탄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연합회 뭐 비판하고 또 자기들 비판하면 다 탄압하고 조금만 뭐 하면 청와대에서 전화 오고 그 다음에 뭐 걸기대회 하러 나간다 집회 나간다 이러면 경찰서에서 전화 와서 나가냐 안 나가냐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게 집회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죠. 이거 옛날에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 정부보다 훨씬 더 심하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다 그냥 놔두고 그냥 이대로 그냥 경제가 막 이렇게 추락하는 것을 지켜봤을 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인기가 떨어져 가지고 그때 돼서 국민들이 야 이게 우리 도저히 못 참겠다 이렇게 됐을 때 참고 있다가 숨어 있다가 싹 하고 나타나서 이제 내 시기가 왔다. 이제 내가 강력하게 외칠 때가 왔다. 뭐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렇지만 저는 과연 그것이 진정성이 있냐. 이렇게 어려울 때 정말 문제가 심각할 때 싸워야 한다. 싸워야 하는 거고 그 싸움이 정말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다음에 남들이 다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가 나타나서 과시 따먹을 그런 야섭한 생각 제발 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은 욕을 먹어도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런 상황들을 위해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싸울 땐 싸워야 되는데 특히 우리 청년들이 저는 정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청년들은 과거의 어떤 잘못이나 혹은 그런 권위주의적 우파의 어떤 좀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 원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각성하고 저는 새로운 어떤 우파의 가치를 새롭다기보다는 진짜 그 가치를 제대로 정립하고 세력이 망한 게 아니라 세력이 망했을 뿐이지 가치는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면 우리가 바뀌어서 새롭게 그 가치를 지키겠다라고 나서셔야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제가 또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 선배들이 저도 선배 정치인입니다만 자기 배지를 위해서 내가 여기서 입신양명을 하려고 이렇게 정치를 갖다가 생계의 일환 또는 출세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것을 과감하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식의 정치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저한테 물어봐요. 왜 탈당했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그 탈당할 때 사실 우리 아버지도 엄청 말리시고 또 저를 아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말리셨어요. 그래서 뭐냐면 야, 아니 직권이 다 돼가는데 너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장관 한 자리라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왜 집권하는 걸 앞두고 왜 나가냐 하면서 막 말리셨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탄핵 상황들을 지켜보면서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엄청난 비극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와서 보면 정말 탄핵이라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리고 가능하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때 제가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뭐 그때 한국당, 새누리당 아니었지만 그 정치인들이 말입니다.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이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는가에 대한 거를 제가 진짜 처절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걸 보면서 야 나는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 이 당에서 몸담고 있던 당에서 그렇게 해서 나가면 그래도 뭐 이렇게 해서 또 탈당하고 뭐 이런 진로 바꾸고 이러면 욕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진짜 옳은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또 당론한다 그러면 막 우우 가가지고 또 그냥 막 외치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런데 그게 이렇게 그 안에서 제가 아까 자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가지고 싸웠다가 지금 와서는 아주 정말 이 사람들 뭐야 나는 그냥
지들은 지금 완전히 자기 권력 잡았다고 거꾸로 그냥 자기들이 권력 잡았을 때도 막 탄압하면서 진정성이 전혀 없었는데 나는 거기 속아서 같이 막 이렇게 외치고 언론의 자유를 막 외치면서 싸웠는데 그 난 뭐지? 이런 것 물론 제가 그런 어떤 자유의 분야에서는 제가 그 당시에도 굉장히 진정성을 가지고 저는 싸웠습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북한에 대한 문제,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분들이 이제 약간 그때도 지금은 굉장히 노골적이 됐지만 그때도 약간 반시장적인 행태들이 나올 때 특히 이제 사드 이런 얘기할 때 나는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좀 신중해야 되지 않아요? 라는 정도로 말하고 말았던 거에 대해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 운동권들이 8.6 운동권들이 집권을 했을 때 너무나 불안하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이걸 내가 말하지 않고 참아서 혹시 내가 장관 될지도 모르니까 그죠? 그리고 무난하게 편안하게 내가 또 배지 달아야 되니까 그냥 나는 참자. 왜 내가 튀냐? 이렇게 하면 그게 올라? 그리고 이제 곧 대선이 벌어지는데 대선에서 나는 대선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한테 공개적으로 얘기해야 되죠. 공개적으로 그죠? 나가서 선거운동 해야 되죠. 나는 이렇게 이런 공약에 대해서 정말 전적으로 이거 정말 옳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해야 돼요. 이렇게 막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솔직히 너무나 동의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렇게 가면 경제 망하는데? 이렇게 가면 이거 북한 문제에 대해서 너희도 나이브한데? 근데 내가 거기서 그 잘난 배지와 그 장관 자리나 집권당이 될 수도 있다는 그것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참으면서 야 같이 탈당할래요 했더니 아무도 불평불만 많고 비공식적인 자리에선 전부 다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냥 탈당할래요 하면 아무도 안 하는데 내가 그래도 그러니까 나도 그냥 같이 있자.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이거는 나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정치는 배지나 우리가 지역구에서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요. 권력은 수단이에요. 목표는 뭐냐? 목적은 내가 생각하는 가치고 내가 생각하는 나라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가 안 맞고 혹은 또는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조직들이 잘못 간다고 생각할 때 나는 얘기해야 한다. 얘기해야 한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비극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했고요. 그래서 지금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지금 이제 우파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 보수정당이 막 분열돼 있죠. 그죠?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또 심지어 또 뭐 약간 이렇게 더 오른쪽에 탄핵에 대해서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사실 정치권 바깥에도 많이 계세요. 그죠? 그런데 이분들이 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약간씩. 탄핵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저는 잘 내부 사정 모릅니다만 새누리당 안에서 권력투쟁을 막 했던 관계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처럼 어쨌든 간에 민주당에서 처음 시작했다가 나왔던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뭐냐? 우리가 지금 당면한 과제는 저는 이 전체주의로 흐르고 있는 이 전체주의로 흐르고 있는 이 폭주를요 우리가 막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개인의 자유가 중요한 진짜 자유민주주의를 한 번은 정말 국민들한테 선보여야 되고요. 진짜 저게 우파구나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자본주의,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개입해서 자본주의를 왜곡시키는 이런 권력 결탁형 자본주의가 아니라 진짜 경쟁해서 실력대로 승부하는 그런 실력주의 자본주의가 한번 우리나라에서 꽃피워봐야 되고요.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감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어려운 외교 관계에서 우리가요, 그래도 여전히 미국이 세계 패권을 쥐고 있습니다. 미국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서구 문명들, 그죠? 뭐 우리가 무슨 어디 4대주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 국익을 위해서 뭐가 가장 필요한가? 지금 서구 문명을 중심으로 한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 진영이 굉장히 강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을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요, 아주 오산입니다. 정말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프랑스와 영국 이런 유럽 나라들은요, 절대 미국하고 국제 전략에서 서로 등지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부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면서, 그래도 선진국들하고 같이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나라가 주변이 어떻습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 아주 환경이 안 좋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의 패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유는 침해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 전체주의적 경향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같이 단일 대우로 싸워야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죠. 저는 정치공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걸 싸우려면 어떻게 되죠? 자, 이걸 싸우려면, 근데 제가 보면 한심합니다. 다 뭐라고 하냐? 야, 내 중심으로 해야지. 응? 내가 중심이 돼야 돼. 내가 대장이 돼야 돼. 응? 그리고 내가 거기서 대표해야 되고 내가 뭐 해야 돼. 응? 아주 웃겨요. 국민들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가치들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잖아요.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불공정성을 스스로 보여주고 시장경제의 근간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한다고 말은 하지만 자유를 위해서 싸우지 않고 그런 모습들, 그리고 헌신하지 않고 다 자기 권력만 탐하는 모습들을 국민들이 보면서 실망해서 버림을 받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도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내려놓고, 자, 나는 내가 억울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잘못 지나가면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사실 안타깝게도 저쪽은 북한하고 이런 관계에 대해서 막 열심히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들은 586 운동권들이 그것을 키를 쥐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본질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 국민들의 불안을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나부터 내려놓겠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전부 다 나는 대표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다 망해도 나 지역구 가서 열심히 악수하고 관리 잘해가지고 내 혼자 살아남아야지. 이런 생각 안 합니까? 과연? 지금 지역구가 문제입니까? 저는 정말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청년분들이라도, 우린 젊은 분들이 이제 이런 식의 정치 그만하자.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만약에 우리가 이 가치를 지키지 못하고 총선과 대선에서 실패하게 되어서, 그래서 진짜 그들 생각대로 헌법이 개정되고 토지 공개념과 정말 이 자유가 없어지는 민주주의가 정말 헌법에서 도입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전체주의 사회, 반시장적 사회로 흘러가고 기업들이 전부 다 나가고 우리는 정말 몰락하기 시작할 때, 그때 말입니다. 그때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청년들 계시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빼지 달면 뭐하나? 응? 국회의원 하면 뭐해? 나라 다 망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제는 그때 나는 그래도 그렇게 망해도 나는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었고 챙겨봤자 의미도 없다. 응? 그런 거 연연하지 말고 지금은 전부 나라를 위해서 들고 일어나서 싸우고, 그리고 다 같이 힘을 합하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제발 그 얘기 하지 말고, 그리고 나서 후배들을 위해서 길을 비켜주고 물러나고. 왜냐하면 너무나 심하게 거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국민들이 용서해 줄 때가 되면 그때 다시 나타나고 우리 서로
그죠? 정말 잘했다고 싶으면 또다시 박수 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한데 그것을 결국 청년 여러분께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라고 외치지 않으면 정말로 큰 문제가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라 나라에 온다. 우리 아이들한테 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이팅 하셔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